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28페이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27페이지에서 1910년대의 식민 통치 방식, 강압적인 무단 통치와 여러 가지 민족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배경들과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거국적인 3.1운동 그리고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천천히 학습지 28 오늘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준비하시고 교과서는 170페이지에서 176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의 전개와 그의 3.1운동부터 배우게 되어 있죠. 1번 거족적 독립운동의 분위기가 무르익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뭐냐면 1910년대 일본이 일제가 식민 통치를 시작한 요 시기에 어떤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굉장히 키워드를 하나 뽑아보자면 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이라던가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전에 완전 27-0강이죠. 27-0강 그 앞에 일제강점기 개관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계사 연표를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이건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자, 1917년인데요. 이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즉 소련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된 건데, 이 당시에 러시아 혁명을 이끌고 소련을 이끌고 있었던 당시에 이제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약소민족들 있잖아요. 약소민족들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약소민족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레닌 입장에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민족 해방을 지원하면서 민족 해방이 성공할 경우에 그 지역에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등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려는 이 레닌의 의도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소민족들, 당시에 이제 일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약소민족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통해서 우리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윌슨이 뭘 얘기하냐면, 이건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세계 월드워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이 전후 처리 과정에서 요게 이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쟁이 전개가 되니까 요 전후 처리 과정에서 그러면 봐봐,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을 이긴 쪽이 있을 거고 전쟁을 진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전국과 패전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패전국 식민지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승전국들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당시 또 뭐 승전국들 입장에서는 패전국들 식민지들 독립시켜주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대원칙 하나를 제기하게 됩니다. 제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 라고 하는 것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이 패전국 식민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는 윌슨이 얘기하기로는 뭐예요? 그 민족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듯이 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패전국 식민지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일본은 세계 1차 대전에서 승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엄청나게 당시 이제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건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패전국 식민지들이 이렇게 독립을 해나가고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무언가 독립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에서 이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 애국지사들 당시에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러한 분위기 전체가 제국주의, 일본도 이제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이러한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세계에서 무언가 변해가고 있구나. 이 변해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한번 노력을 하고 그걸 깨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흐름의 변화로 인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요 1910년대 후반 즉 결국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국내적으로나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지우개를 안 챙겨가지고 잠깐 지우개 가지고 왔어요. 자, 2번. 그래서 이제 거족적인, 전체 민족적인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는 어떤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신한청년당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91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910년대의 민족운동을 배우면서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제사, 그리고 그 동제사에서 무언가 좀 빠져나와서 좀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해서 만들었던 이 신한청년당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신한청년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건데, 이 신한청년당이요, 이 파리 강화회의가 뭐냐면 역시 이것도 세계 1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합니다. 대표를 파견해서 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지금 우리 식민지 조선,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일제에 의해서 우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한 거겠죠. 여기에 대표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김규식 선생은 나중에까지 쭉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오게 될 테니까 이름 잘 여기서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김규식 선생을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한청년당이 이 국내 이 한반도 지역이든 바깥 지역이든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지역들에다가 대표를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우리가 거국적으로 한번 쫙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촉구하면서 돌아다닌 거죠. 굉장히 이 당시의 3.1운동의 분위기,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 회의의 대표로 파견됐던 이 김규식이라는 분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대표로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게 되죠. 자, 이 신한청년당이 이 도쿄의 유학생들과도 접촉이 있었대요. 어찌됐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굉장히 이 신한청년당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큰 자극을 줬던 사건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일본 도쿄, 일본의 수도죠. 일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쿄에 유학을 가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 이 도쿄 유학생들이요, 독립선언을 도쿄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2월 8일이에요. 28 독립선언. 요것도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으로 기점으로 보면 한 달 전이죠. 이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2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이 윌슨이 얘기했었던 그 패전국 식민지에게 적용이 되는 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한국에도 적용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우리는 한일 합병, 한일 강제병합을 얘기하는 거죠.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 우리의 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자, 세 번째가 핵심이죠. 보시면 우리는 만국평화회의, 이 파리 평화회의 얘기하는 겁니다. 만국평화회의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4번, 앞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 피해 전쟁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으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8 독립선언 결의문 요거 잘 보시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에 적용할 것을 요구를 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큰 자극을 받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유학생들이 이러한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움직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극을 줬던 거죠. 이 발표했던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6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되고 이제 강제 해산 당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독립선언 결의문, 28 독립선언 결의문이요, 국내에 밀반입됩니다. 국내에 밀반입돼가지고 이제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 민족대표 33인이 3.1운동을 위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쓸 때 그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문으로서도 요거 28 독립선언이 독립선언 결의문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나 국내 아니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또 시국이니만큼 잠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자, 당시에 이제 1918년부터 1919년까지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에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 이 한반도 조선 입장에서는 1918년 가을 무렵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부 통계를 보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면서 1918년이 무오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1918년 가을부터 쭉 유행을 하면서 거의 이제 종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전체 인원수, 우리나라 당시에 인구가 한 조선 총독부 그 통계에 따르면 한 1,7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조선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인구가 이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사망자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14만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10만 명이 넘게 죽은 거죠. 근데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봐봐, 당시에 1910년대에 엄청나게 무단 통치라고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깔보는 분위기, 짓밟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막상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 세계를 강타하는 질병이 왔을 때 조선인들에게,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그 일제가 뭔가 되게 무능력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희들 탓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걸리고 있는 거는 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당시에도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이어도 마스크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막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에 출입 불가하고 막 이런 방역 수칙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뭐 그런 방역 수칙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일제의 대응이 또 당시에 1918년 가을부터 1919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엄청나게 또 일으켰던, 그래서 이게 또 3.1운동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시국이니만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가면서 무언가 분위기가 끌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탁 하고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 바로 이거죠. 고종이 68세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고종이. 근데 고종이 당시에 엄청나게 건강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고종 주위의 사람들도 고종이 위태롭다, 갑자기 위태롭다라고 하니까 순종을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순종은 좀 몸이 약했대요. 순종을 잘못 말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종이 굉장히 건강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야기가 퍼지냐면 저 일제가 독살한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죽는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고종 독살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고종 독살설이 당시에는 거의 사실상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 독살설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게 됩니다. 감히? 그러니까 왜냐면 고종은 순종은 이제 마지막 황제, 순종은 뭔가 일본이 꼭두가시처럼 세웠다는 느낌이 있는데 고종은 여기에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막 조선의 왕이기도 했고 정통적으로 올라왔던 왕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황제, 우리 전 황제를 죽였다. 일제가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특히 이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학생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비폭력 평화 시위 방법은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의 방법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다가 알려야겠다, 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자는 3월 3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종의 인산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이제 인산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인산일은 이제 왕을 포함한 이제 왕족들의 장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장례식 일자로 3월 3일로 잡았는데 이제 날짜가 왜 3월 1일이 됐냐면 일단 천도교 쪽에서 인산일, 장례식 일에다가 우리가 민족운동을 다 같이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전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불경하다라고 해서 3월 2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월 2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계열에서 이 안식일이니까 3월 2일 안 된다라고 해서 3월 1일로 이제 3.1운동으로 터지게 됐죠. 이런 건 여담이에요. 뭐 이런 거는 막 기억하자라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3.1운동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이날 읽게 될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쓰고 있었죠. 자, 그래서 원래 이 3.1 독립선언서를 읽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곳은 탑골공원입니다. 근데 이 탑골공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고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이 민족대표 33인이 갑자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읽으면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그게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뭐 학생들의 희생이 나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떤 비폭력 평화 시위라고 하는 것에 정신이 조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탑골공원이 아니라 장소를 급박하게 바꿉니다. 태화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식당이라고 보면 돼요. 요리집. 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조선총독부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스스로들 독립선언서를 읽고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 탑골공원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 막 모여있어요.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족 대표를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학생이 갑자기 스스로 연단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3.1운동이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시민들의 주도로 이제 탑골 공원에서 이제 3.1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서울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한 번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평양, 원산 등 도시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3.1 독립선언서의 첫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스스로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스스로도.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굉장히 짧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선이라는 이름들이 다 익숙했던 거죠.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만세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이 되고요. 전 계층으로 확산이 됩니다. 교사, 상인, 노동자 할 것 없이 상인들은 철시, 자신들 시장 닫고 약간 이제 상인들의 파업 같은 거죠. 시장 닫고 가게 닫고 상인 철시라던가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게 되고요. 이 도시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시 주변에 다시 농촌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교통이 좋았던 장터들 있잖아요.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싹 전개가 되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또 유관순 열사가 주도를 했던 그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의 어떤 만세 시위가 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이제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이 3.1운동이 전개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일제의 탄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일제의 탄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단순히 그냥 시위를 진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엄청난 폭력 진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그 무력 진압에 맞서는 가운데에서 점차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후반기에 가면은 어떤 폭력적인 어떤 방법들도 무력적인 방법들도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농촌을 넘어서 또 국외로도 확산되는, 그래서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 미주 지역, 일본 지역, 네, 심지어 일본까지도. 그래서 뭐예요? 사실상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던 국외 각지에서도 자신들, 우리 한국인의 어떤 독립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은 3월 1일에 시작을 했지만 거의 사실상 한 2달여간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제의 탄압과 만행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얘기했었죠. 폭력적인. 그래서 무차별 살상, 뭐 불 지르고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자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에 써 있는, 한번 써보죠.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갖고 왔어요. 1919년 4월 15일입니다. 3월 1일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죠. 4월 15일 일본군은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주민들을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네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이자 밖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요. 그 안에서 무차별 사격, 총으로 사격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 23명을 학살하였고 이웃 근처 마을에도 6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초토합니다.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인근 교회와 또 민가에다가 불을 질러서 마을 전체를 초토화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또 3.1운동 기간에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3.1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도 우리가 현재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3.1운동이 그 뒤에 가져온 의의와 영향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3.1운동. 일단 첫 번째 간단한 의의부터 보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고, 보면 신분, 직업, 종교, 연령의 구별 없이 전 계층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도시, 농촌, 전국적으로 전개돼서 이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다가 알렸다. 그래서 같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중들, 일반 국민들, 일반 민간인들의 민중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민중, 당시에 지식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인 계층들에게 있어서 이 민중은 가르치고 무언가 교화해야 될 대상이었던 건데, 이 민중들, 이 전 계층이 자신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지식인들이 보자, 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제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립운동에도 이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또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세계사적으로도 이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독립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자유,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것들을 독립선언서에서도 밝히고 이런 정신들을 밝히면서 이러한 3.1운동의 모습이 다른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에서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당시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 서양 열강들에게 나라가 막 찢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3월 1일 2달 후죠. 이제 5월 4일 5.4운동, 중국에도 이제 5.4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거국적인 운동이 있는데, 이 5.4운동 과 같은 이런 운동들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또 5.4운동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은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제 식민통치 정책이 3.1운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1910년대의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서 기만적인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는데, 왜 기만적이다, 왜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문화 통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이제 좀 부드럽고 유하게 열어줄 거 열어주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문화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와, 진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일본 본토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본 본토 있잖아요. 이 식민지 조선 말고, 조선 총독부 쪽 말고, 도대체 조선 총독부 저 군부들이라고 했잖아요. 육군, 당시 이제 다 총독들도 육군 쪽에서 나오고 있었고, 쟤네들은 뭘 했길래 조선인들이 저렇게 터져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 통치 정책 바꿔야겠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 3.1운동이 일제에 준 영향, 충격도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통치 정책 변화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부적으로 민족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3.1운동의 한계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1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산발적인 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니까 전국적이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지에서 그냥 진압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적인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 민족운동을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임시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정부라고 하는 거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정부들이 쫙 합쳐지면서 추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민주공화제 기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뭐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뭐 갑신정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신정변 뭐 독립협회 활동이라던가 이런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이런 운동들의 결실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민중들이 각 계층, 모든 계층들이 들고 일어나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인데요. 민족 주체의식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도 주체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겠어요? 이전에 어떤 신분 계급 사회라던가 이런 속에서 뭔가 지식인들이 이끌고 뭔가 관료층들, 지배층들이 이끌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민족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이제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 등등등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민족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즉 민족운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민중들의 어떤 다양한 민족운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토대가 3.1운동 이후에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중단원명을 보면 중단원명이 뭐예요? 다양한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3.1운동이라는 거죠. 3.1운동. 각각이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1운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야기들인데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고 가면은 알아듣기가 편할 것 같아서 다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즉 뭐냐면 그냥 시기적으로 보면 1920년대부터는요. 민족운동이 전개될 때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운동, 뭐 민족주의 운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퍼지게 될 거냐?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적 조류가 확산될 거예요. 이 얘기 언제 했냐면 전에 세계사 연표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할 거라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이 사회주의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후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러한 사상적인 충격이 이제 한반도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혁명적인 사회주의 전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레닌이 약소민족 도와주기도 한다며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민족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들여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하면서요. 이 항일 민족운동이 이제 1920년대부터는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이들은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공통적 목표, 민족 해방. 뭐야? 자, 봐봐.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모두 항일 민족운동 계열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모두 뭐야? 민족 해방입니다. 이해되죠? 목표는 모두 민족 해방이야. 방법이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계급이라는 게 없이 평등한 사회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사유재산 제도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는.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일단 민족 해방입니다. 민족 해방. 근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론 때문에 무슨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목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나 농민 같은 이런 피지배 계급들의 해방, 즉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게 이들의 목표로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목표인 거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 해방이 지상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둘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급 해방이라는 거에 따르면 이 민족주의 계열이 주로 지주라던가 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자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급 해방의 입장에서 따르면 이 민족주의 계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타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적인 이론에 따르면 계급 해방에 따라서 또 민족주의 계열은 공격하고 타도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갈등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은 경제적으로는 또 자본주의 체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사회주의 운동은요. 일제 있죠. 일본 제국주의. 일제도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이게 민족운동이기 때문에도 있는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걸 뒤엎으려고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억압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일제에 극심한 탄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치안유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아니라 지주, 자본가가 중심이 된 민족주의 운동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둘 다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적 조류 때문에 계급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을 타도 공격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왜? 지금 민족 해방을 위해서 둘이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국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그냥 힘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거를 당시에 독립운동가들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들도 일어나냐면 이 민족운동의 전선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 항일투쟁의 힘을 우리가 모을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했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나중에 신간회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신간회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줘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왜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은 갈등을 하고 분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해설이죠.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계속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민족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은 목표가 이들은 민족 해방이고 똑같이 민족 해방이란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나 농민 같은 이 피지배 계급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립을 하는 거죠. 왜? 이 노동자 농민을 계급의 해방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이 지주 자본가들이잖아.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공격 대상. 그래서 방향은 이들은 이제 실력 양성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거고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아니면 이 사회주의 운동은 청년이나 학생이나 농민이나 노동운동 같은 이런 대중운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를 보면 둘 다 이제 지식인은 있지만 지주 자본가 그리고 이쪽은 농민 노동자와 같은 이런 주체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앞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28페이지 뒷면으로 넘어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1운동에서 이어서 가는 거니까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임시정부의 수립, 여기서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여러 임시정부 성격의 조직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자, 3.1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3.1운동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의식 속에서 3.1운동 직후에 국내외, 국내든 국외든 여러 지역에 임시정부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연해주 어딘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 한성정부. 어디겠어요? 경성, 서울 지역에 위치를 잡는 국내의 한성정부 등등등 여러 임시정부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연해주죠.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 여기 경성지역의 한성정부, 국내의 대표들이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이러한 대표적인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봐봐. 조직화된 지도부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든 건데, 임시정부가 여러 개야.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두 동의를 했냐? 이 임시정부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힘을 한 대로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모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결국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직들을 합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겠죠. 그 복잡한 논의들을 거쳐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연해주에 있죠. 여기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죠. 근데 이 임시정부들 중에 유일하게 국내, 그것도 수도였던 경성,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한성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법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적, 국가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정통성은 누구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왜? 제일 정통성이 있는 위치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리고 어떤 외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나라들의 공사관이나 이런 게 있는 상하이가 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하이에 위치는 상하이, 그 다음에 국가 정통성을 한성정부 걸 가져와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해주 대한국민의회도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통합을 하기로 한 거죠. 위치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위치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의 국가 정통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부 위치는 어디로? 상하이로 정합니다. 상하이로 정합니다. 특히 이제 상하이로 왔다는 거는 이 외교 활동이라던가 각 지역의 연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상하이로 위치를 한 거죠. 위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이동휘라고 하는 분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 나눠보자면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동희, 국무총리 이동희, 이분은 어디서 활동하던 분이냐면 이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에서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두 명만 계속 보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일단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이승만 당시 이제 임시 대통령은 외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무장투쟁론자입니다. 실제 무장투쟁을 하시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봐봐. 지금 통합 임시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보더라도 독립운동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통합이 되어 있고, 심지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도 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통합적인 성격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어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립의 의의 한번 보죠. 자,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열망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고요. 민주공화제 정부고요. 이 대한민국,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출범의 첫걸음이고, 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헌장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헌법을 보면 몇 개만 잘라온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 주권? 제민이라고 하고 뭐 국민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국, 옛날 한국, 대한제국 이전에 구한국의 판도, 그 영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시작할 때 인민과 영토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어찌됐든 이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해야 되는 건 그것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를 계속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 이념,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 아까 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가지고도 얘기를 했죠.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연해주,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모두 또 통합이 됩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도 들어오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동희라고 하는 그 국무총리 이동희가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노선을 보면은 그러니까 독립 노선을 보면 무장투쟁론자도 들어오고 실력 양성,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실력 양성론자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 모두 또 노선 여러 노선이 또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창 이 3.1운동으로 엄청나게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여서 또 가능한 거기도 했죠.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바로 딱 보이죠. 뭐냐면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엄청나게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이들이 모두 모였는데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들 사이에 삐걱삐걱 갈등이 생길 겁니다. 삐걱삐걱 서로 다른 방법,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그거는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비밀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에, 즉 경성의 자리를 잡았으면, 서울의 자리를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일제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다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 즉 내부, 국내에다가, 즉 국내의 소식을 듣고 국내에다가 연주를 닿아 놓으려면 비밀 조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비밀 조직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일단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독립운동 자금들을 국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만주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에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져오는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미주 지역에서 활동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그런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비밀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다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비밀 행정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통제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이 연통제 조직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들을 이렇게 쫙 모금을 해 가지고 연통제 조직을 통해서 상하이의 임시정부로 보내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재정 확보. 그다음에 이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쨌든 정부니까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령이나 공문, 공적인 우리가 하게 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연통제 조직을 통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국은 조금 더 정보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국정원처럼 정보기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도 역시 자금 모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교통국은 특히나 또 어떤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위장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써보세요. 이륙양행 맞습니다. 이륙 맞아요. 이륙 양행. 자, 이 양행이라고 하면 뭐 서양 세력들, 서양들과 어떤 무역을 하는 회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역 회사예요. 이륙양행이라고 하면. 이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무역 회사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보면은 이륙양행이 겉으로는 무역 회사고 무역 회사의 활동도 하는데 뭐 하는데요? 단둥 교통국이에요.
이렇게 약간 위장해 있는데, 이 단둥교통국, 이 이륙양행으로 위장을 해 있었던 이 단둥교통국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하게 또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마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공채라고 하면 국가가 어떤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떤 빚을 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증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증권을 사는 만큼 국가가 어떤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채는 빚이니까 나중에 갚아줘야 되잖아. 이 독립공채라고 하는 게, 즉 지금 사람들이 공채나 국채를 사면 그 목적은 주로 투자인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때 예를 들면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럼 여기에 써 있어요. 뭐 언제까지 국가가 발행을 할까요? 국가가 이것을 뭐 다시 상환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상환 기간은 독립 이후로 잡아놓은 거죠.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면은.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독립공채를 사면서 야, 이 독립하면 떡상하겠지 이러면서 막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겠죠. 독립공채는 일종의 진짜 모금 활동처럼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공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임시정부에 와서 또 자금으로 쓰고 이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의연금, 모금 활동이나 이렇게 어떤 자금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활동을 했냐? 상하이에 위치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외교 활동에 편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교 활동에 주력하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 서양 열강들로부터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다라고 하는 걸 일단 승인을 받는 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양 열강들의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쉽지 않죠. 근데 자, 주요 활동과 성과를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었죠. 파리강화 회의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갔었던 이 김규식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전권대사, 즉 외교 대표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자,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게 이제 임시정부 조직으로 들어온 건데,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라던가 어떤 외국 서양들과 어떤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어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인 조직처럼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체적인 활동과는 뭔가 조금 뭔가 갈등이 있고 하는 모습들이 중간에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위해서 또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보면 중국의 순원이 이끌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가, 순원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소련, 레닌이 약소민족의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소기의 성과들을 또 얻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외교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요? 또 무장활동, 무장투쟁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이 됐잖아요. 이제 무장활동도 전개가 됩니다. 근데 뭐 상하이, 중국 관내, 중국 본토 지역에서 뭔가 전투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디 쪽으로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과 연락망을 다 놓는 거죠. 그래서 만주의 무장투쟁 세력들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 자체가 뭐예요? 일단 외교 활동에다가 비중을 두겠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무장투쟁론자들도 많이 있으니 이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주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 부대로 뭐 이런 강복군 사령부라던가 광복군 총영 같은 이런 직속 부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전에 봤었던 뭐 서로군정서라던가 북로군정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는 부대들이거든요. 이 부대들이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어느 정도 연락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신문과는 이름만 갖고 다른 거예요. 자, 독립신문을 간행하기도 하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걸 임시정부 밑에 만들어서, 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것들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또 정리하는 거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적인 부분들의 또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을 해서 어떤 역사도 정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뭐 연통제, 교통국 등을 통해서 자금 마련하는 모습, 외교 활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무장 활동이라던가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들,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임시정부의 위기예요. 자, 보세요. 자,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뭐 무장투쟁론자라던가 외교론자라던가 실력양성론자라던가 민족주의자들이라던가 사회주의자들이라던가 다 섞여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현재의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임시정부가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자금이라고요. 돈이라고. 당연하죠. 이 자금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주로 연통제라던가 교통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 두 조직은 비밀 조직이죠. 왜? 걸리면 당연히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일본에 걸려서 해체되거나 조직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자금줄에도 문제가 생기죠. 즉 임시정부의 활동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국민대표회의 좀 이따 써볼게요.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개최가 될 건데, 일단 임시정부의 위기 상황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연통부, 교통부국 조직들이 와해가 됩니다. 그 조직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체포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몇 명이 체포되니까 일제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해서 결국에 한 1919년 만들어지자마자부터 한 1920년 정도, 바로 다음 해 정도가 되면은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모습들이 20년대 초반, 극초반 정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얘기했던 이거죠. 무장투쟁론이나 외교론, 아니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내부적으로 되게 처음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는 통합이 됐지만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는 안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 임시정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 결정할 게 아니다. 즉, 대표들이 다 모이자라고 하면서 열게 된 회의가 국민 대표회의입니다. 자, 국민 대표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들이 다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 논의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된 거죠. 근데 이 국민대표회의의 가장 큰 의견 대립이 이 개조파와 창조파입니다. 이름만 봐도 개조하자라는 쪽과 창조하자라는 쪽이죠. 어느 쪽이 조금 더 현재 임시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쪽이냐? 창조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개조파. 이제 대표 인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분이 이제 안창호 선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고요. 자, 창조파의 대표 인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 역사학자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개조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개조파의 이야기는. 현재 임시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정통성도 가지고 왔고 현재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정도 아니다. 지금 임시정부를 일단 유지를 하되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즉 개조라고 하는 거죠.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죠. 한편 창조파는요. 창조가 뭐 하자는 거야? 만들자는 거죠. 임시정부가 있는데 다시 만들어? 임시정부를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시정부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즉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역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위치,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 창조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장 독립투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장 독립투쟁. 그래서 지금 외교 활동이 솔직히 성과를 얻은 게 뭐가 있냐. 지금 무장 독립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도 좀 그렇다. 위치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만주 연해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지금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치를 부정합니다. 그게 뭐야? 지금 임시정부 해체하고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으로. 그래서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 결렬됩니다. 임시정부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왜 침체가 되냐면 자, 요 개조파와 창조파 사이에서 조그맣게 껴있었던 세력이 뭐냐면 현상유지파예요. 현상유지. 지금 임시정부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들의 갈등이 되게 컸던 거죠. 결국에 이 국민대표회의가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으로 결렬이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개조파와 창조파 거의 둘 다 모두 임시정부를 탈퇴해서 나갑니다. 즉 임시정부를 결국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현상유지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약 10여 년간 임시정부는 상당한 침체기를 겪을 겁니다. 이 현상유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 선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은 나중에 임시정부가 좀 부활한다라고 할 때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 현상유지파의 대표적인 이 김구 선생이죠. 자, 이렇게 개조파도 나가고 창조파도 나갔어요. 다 각자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 나갔어.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침체를 어떻게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위인 통치 청원 사건이라던가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당시에 이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는데 박은식 선생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십니다. 뭔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국무령,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무위원들,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들이 집단으로 이 정부를 지도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헌법을 바꿔서 전환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침체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약 1931년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당시 이제 임시정부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어떤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한인 애국단 이라고 하는 의열투쟁을 전개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까지 한동안 임시정부는 굉장한 침체를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할 때까지 임시정부는 또 한동안 좀 침체를 겪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그냥 보충용 강의로 올리는 거고 정식 온라인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1시간이 넘어도 무언가 그냥 맘 편하게 찍었는데 지금까지 중에 최대 길이의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시계를 보니까.
아무튼 선생님이 좀 얘기가 중간에 길어질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지 28페이지에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 1910년대의 걸 봤고요. 그 끝에 3.1운동, 그 다음에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활동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침체기를 겪는 모습까지. 지금 3.1운동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1910년대에서 3.1운동을 기점을 겪어서 어디로 가야 돼?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의 시기를 우리가 학습지 29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학습지 29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